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어제 이어서 청년들, 시대를 고민하고 또 저항하고 또 싸우는 청년들을 모시고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공수처라든지 또 조국 사태가 낳은 이 교훈 또 후유증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싸워가고 또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재고 랜턴이라고 그러죠. 호박. 그래서 이거 이 할로윈 데이 10월 31일인데 이제 오면서 여기 참가 안 한 또 한 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기획을 하는데 원래 10월 31일 날 청년들과의 이제 콘서트를 좀 하려 했는데 이 조국 사태 때문에 뭐 집회 대기 비스무리하게 되면서 그 콘서트가 좀 취소됐는데 연기됐는데 그래서 아쉬움에 이제 저보고 잊지 말라고 협박용으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호박을 걸어놓고 또 덮어 쓰고 사탕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괴물 분장을 하고 막 악령 분장을 하고 그 이제 그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이제 트리고 트릿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젊은 사람들이니까 할로윈도 이해하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막 이사를 올라 할 때 그때가 할로윈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또 할로윈 하고 막 가면 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홍대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2부에서요 이제 그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게 아까 1부 끝에 이제 공수처나 좀 여권의 이런 어떤 반격 또 흐름에 반대 이런 쪽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자, 총선을 이겨야 여권은 이제 대선을 또 이기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정의, 공정, 부지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무조건 총선을 이기겠다. 지면 정권 무너진다고 볼 겁니다. 아마 지면 정권이 유지 안 될 가능성도 커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체면을 없이 요즘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김정희지. 문재인이 도대체 왜 저렇게 조국 사태에 개입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지금 어제는 뭐 이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수요일은 법무부장 검찰 차관을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을 불러다가 막 그냥 개혁안과 그리고 감찰안을 이렇게 내라고 막 압박을 했잖아요. 이번 달까지. 네, 이번 달까지라고 날짜까지 정하고요. 그래서 참 체면이 거의 없다. 검찰을 보고 성찰하고 개혁안 내라고 그렇게 하더니만요. 저 운이 왜 저렇게 급히 서둔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통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거는 본인들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 조국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를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진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공수처라든지 뭐 연동형 비례제 이런 거를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화해하고 통합시키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우리 진영의 수장이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그동안은 조금은 억제했는데. 예. 그래서 상대 진영을 우리가 다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진영에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느 정도 그게 발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하람 씨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사실 이번 사태에서 나온 어떤 제도적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입시나 또 각종 취업 이런 부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 교육부에다가 입시 뭐 고쳐라 하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는 그냥 뭐 하는 척 흉내만 내고 각 학교 감사만 하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번 사태의 이 뭐 정치적인 보수 진보의 쟁점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번 사태에서 한국 사회에서 숨겨져 있지만 공공연하던 이 불의와 부정, 불공정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뭔가를 사회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해서 뭐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든지 뭐 그런다고 네.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언론도 모아가고 그러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뭐 이 대학 입시에서는 어떤 거 또 취업에서는 어떤 부분
또 이렇게 불공정성이 만연한 반칙이 횡행하는 부분은 어떤 거? 뭐 그래서 조국 가족에 드러난 비리만 다 고쳐도 사모펀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정치하는 사람이 네. 자산운용사 이런 걸 어떻게 차단할 거냐? 관료나 고위 관료나 그것만 고쳐도 사회가 거의 네. 혁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엔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조국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수인데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개가 적발이 예. 됐잖아요. 거의 10건 이상이 적발이 된 것 시민의 건 같은데, 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어쨌든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 드러났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그럼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파헤쳐 주세요. 이것도 파헤치세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조국 가족이 저질렀던 부분 중에서 웅동학원의 비리 중에는 사실은 이 채용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학원 재산을 팔아먹고 하는 건 뭐 고유한 비리라 하더라도 채용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교육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이 특검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자식을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한 스펙을 통한 억지로 자식을 갖다가 권력 세습을 시키는 계급 세습이죠.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어떻게 또 재산을 부정하게 이렇게 아니 학교도 세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재산은 또 얼마나 분리해서 세습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요. 백이름 씨가 봤을 때는 이름이 좀 뭐 이름이니까 백이름 씨는 네. 지금 현실 세계에서 소망을 좀 이뤘습니까? 소망이요. 소망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뤄가고 있습니까? 네. 자 그래 봤을 때 조국 가족의 이름하고 이제 본인의 이름하고는 어떻게 좀 비슷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약간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뤄가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남의 기회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걸 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승마리아 씨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네네. 재산세서, 네. 그다음에 신분세서 네.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났고 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가족이 또 실천했잖아요. 웅동중학교를 네,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도 또 실천했잖아요. 코링코와 사모펀드요. 네. 오늘 좌파 단체가 115억을 고발했어요. 네. 근데 이런 데서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보수 단체가 조국 가족의 구체적인 뇌물 사항을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아니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거의 한국 사회에 권력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취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먹고 불공정을 자행하는가, 또 자식한테 신분을 어떻게 계급을 계속 세습시키는가 드러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네. 여기서 또 시간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흐지부지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이걸 기억을 해서 계속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 제일 좋은 건 프로파간다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흐지부지하게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오히려 앞에 나서서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대부분 자기의 그 성공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 조국이 말한 것처럼 뭐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면 대부분 다 천대받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이것도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한 말씀 꼭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싶은데요. 저는 비단 이 조국 사태가 단순히 이렇게 뭐 사취를 했고 뭐
이렇게 뭐 편취를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그 딸은 어떤 사고방식을 물려받게 될 것이며 그 또 자식은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려받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덕이랑 양심이랑 뭐 상식 이런 모든 거를 다 붕괴시킨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계획을 뭐 추상적이든 더 장거리 뭐 이런 플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실생활에서의 실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실 뭐 보수와 진보 청년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진보 청년들은 정말 끝까지 약간 정말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싸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더럽네 근데 뭐 똥이 더럽다고 뭐 피하지 이런 태도로 사실 우리가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또 괜히 지저분한 말 섞으면서 막 그러기 싫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우리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걸 봤으면 무조건 지적하고 그거를 고쳐 나갈 수 있게 우리도 끝까지 옳은 걸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생활에서요. 제가 김정식 씨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 조국 가족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 구조적인 거거든요. 예. 조국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상층의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조국 가족에서 이게 완전히 집약되어서 폭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가는 거는 이걸 갖다가 조국 개인에 대한 분노나 또 너무 정치적인 부분, 좌우관계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소재로만 생각을 하면 이 교훈은 또 금방 희석돼 버릴 겁니다. 자, 조국 하나가 퇴진하니까 집회하던 사람들이나 한국당에 국민 승리다 그러잖아요. 국민 승리가 아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분노를 기억하고 재조직화해서 여기에 조국 가족에서 나타난 비리만이라도 시정하면 굉장히 공정해질 거예요. 취업도 공정해지고 입학도 공정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못 벌어먹고 그런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걸 어떻게 좀 내가 볼 때 언론도 정리 안 해요. 언론은 그냥 따라다녀 기사를. 한국당은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년 총선은 어떻게 작용할 건가 이제 요 생각만 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걸 갖다가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란 청년 조직의 대표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이제 소장님 질문이랑 방금 아람 씨가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엮어서 좀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비겁자가 되면 안 되겠다. 사실 우리가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분노했지만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쪽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보수나 우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조국과 아주 비슷한 비리가 터졌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분노하겠죠. 분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또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진영 논리 저희는 사실 권력자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 돈에도 명예에도 아직까지는 뭐 전혀 연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부터가 이런 약간 정풍 운동을 전개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방금 전에 아람 씨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우리 백일음 씨한테 제가 여쭤보면 이걸 지속을 하려면 사실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그 뭐 조국이라는 부패한 개인에 대한 비난 이제 그게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대중이 이제 거기에 자기를 또 투영을 시켜서 내 이해관계로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보수 진영이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잘 못해요. 좌파들은 이 검찰 개혁이라는 저거 게시타포 설치법인데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저거들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세뇌를 바로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용어적 정리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국 가족의 문제에서 드러난 조국 사태의 지금 이 교훈들을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로 아젠다로 만들어가 그걸 갖다가 선점을 해서 네. 지속적인 운동으로 펼쳐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방법이 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싸움에 있어서는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대항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근데 이번에 뭐 조국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이나 청년들 또시 뭐 선후배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인데, 저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 586 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걸 세대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586 세대는 기득권이 됐죠. 뭐 여당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건국, 전쟁, 산업화 세대는 자기들이 뒤안길로 보냈어요. 자신들이 그 자리를 지금 이제 공고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자기들이 항상 외쳤던 게 사회 정의를 말하면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완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청년 세대들은 이 586 정확히 말하면 운동권, 기득권들, 뭐 전대협 한총련,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 먹어서 그대로 민주당에서 완전 이제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는 이 586 운동권, 기득권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들 세대를 축출하는 걸 우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삼아야 이 싸움을 계속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마리아 씨한테 제가 여쭤보면 네. 지금 조국 가족의 문제가 이제 586으로 상징되는 이제 한때는 민주화를 외쳤지만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버려가 네. 자기 스스로 노조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차지해서 네. 자기들 기득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들어갈 몫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조에도 대부분 상층부, 기업에도 임원 상층부 임원, 국회의원, 또 고위공무원들 저가 다 차지했어요. 네. 근데 뭐 그 중에 경쟁을 거쳐서 뭐 고시를 통해서나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뭐 별 말할 것 없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586이 투쟁 등을 통해 가지고 상층부에 올라가서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한국 사회에 완전히 탑들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한 20% 미만만 그나마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데 가고 나머지 80%는 뭐 그중에 30%는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알바나 뭐 이 파견 근로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좌우 문제도 있고 세대 문제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좌우 문제라고 보고 386 운동권만 쫓아내면 그럼 박근혜 시대 때는 이 문제는 없었던 거냐? 이명박 때는 없었던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다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때 동안 좌파들이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선동해왔던 것도 해방 이후부터 계속 선동을 해왔잖아요. 사회주의가 네, 그렇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유도 문화적 면으로 감수성을 자극해서 선동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한국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들의 감성을 이끌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집회도 엄청 크게 하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웠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좌파랑 우파랑 저희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파는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그렇게 막 옹호를 안 해준다고 봐요. 좌파분들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청년분들이 뭔가를 하면 뭔가 잘못됐다라도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파분들은 뭐야, 저 진정성 없어 보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내쳐내기 바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가 먼저 모여야지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좌우 문제로 바라봐서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보수가 9년을 중간에 이제 집권했어요. 그 전에 노무현 DJ 10년을 처절하게 당해서. 근데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386 기득권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것도 요즘 책도 나왔잖아요. 386 기득권. 근데 그 책에 보면 좌파가 썼지만 좌파 386 기득권화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기업에 좌파 386만 있냐? 네? 지금 저들이 잡아서 그렇지. 그럼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서 이 386 문제와 청년하고의 문제는 그러면 많이 달랐냐? 네? 그럼 운동권 했던 세력들이 밖에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 때도 여전히 지금 나오는 문제의 씨앗들은 숨어 있었어요. 이제 조국이 정권을 잡고 하니까 이제 뭐 더 많이
이제 코링코도 만들고 뭐 펀드도 만들고 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조국의 산호맹을 제일 비판하지만 조국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도 국민들이 분노 안 하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접근을 아무리 사회주의자를 그걸 할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할수록요. 내가 볼 때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보수가 왜 아젠다나 캐치프레이즈 싸움에서 항상 밀리는가 하면 성공할 수 없는 아젠다는 내가 볼 때는 뒤로 빼고 성공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집중으로 먼저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회주의자나 조국 산호맹은 성렬이 없었으면요. 네. 이제 조국 사회주의자나 보수 단체들은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조국은 청문회 통과해서 될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이 386 세대 문제로 이걸 바라보는 부분에서 또 다르게 보수 정권, 그럼 이명박 때는 뭐냐, 박근혜 때는 뭐냐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럼 다 공정했느냐.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기성세대처럼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조국으로 해서 뭐 좌파들, 그럼 좌파만 쫓아내면 여러분들이 취업 잘 되고,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스펙이 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청년 그 운동을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그 리더로서 내가 여쭤보면, 이거를 굉장히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을 잘 정리를 해야 예. 싸움의 노선이 투명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 투명해져야 지도자부터 머리가 투명해야 따르자고 하면 따르고 대중의 지지를 모아내지 지도자부터 오락가락하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득권 586의 문제인 거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니고 물론 그 앞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들 그리고 보수 9년 동안 그게 사라지지 않고 절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된 면도 있었다는 부분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문이 쫓겨나서 이제 내가 이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요거를 갖다 여기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 나중에 네. 잊어먹을까 봐. 문이 쫓겨나서 그 보수가 다시 잡아서 예. 그럴 때도 그러면 기득권 586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보수 9년 동안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좌파의 그 광장 정치 이런 게 더 강화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좌파들에게 진지를 많이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동원력이 되거나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는 인원이 몇 명이 모이고 그러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비준을 받을 수 있고요. 인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또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정권이 어딘지와 상관없이 여기는 이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그걸 떠나서 여기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보수 9년 동안 사실 오히려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장려한 거는 보수 정권인데 이거에 대한 혜택은 다 지금 좌파들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 요소요소에 깔린 좌파들의 진지를 깨면서 결국에는 이 기득권 586이나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왔던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그런 비리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리나 불법,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거는 좌우 진영 논리로 보지 않되 우리가 그 목적을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좌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진지들을 깨 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게 정화작용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하람 전체가 여쭈고 게 여러분들은 각자 또 미래도 고민하고 생업도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또 이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근데 좌파들의 진지는 너무 깊어. 온 사방에 다 있어.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뭐 협동조합부터 노조부터 정교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당은 별 관심 없어요. 선거만 이기면 되고 이런 문제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좌파의 진지를 해체하려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비리는 계속 터져. 비리 터질 때마다 이거를 갖다가 이런 비리를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규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모아내고 또 사회를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회를
이렇게 맑게 만들면서 또 청년들의 삶도 개선시키는 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각자한테 다 물어볼 거니까 전부 다시 한 바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일부러 어떤 분한테 그때가 이제 한창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말이 이제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신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를 인용을 한 건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 주위에서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모이고 그럼 그 모이시는 분들이 또 모아오시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루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일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자체가 이제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지 않습니까? 또 건국 70년 동안 아직도 좌와 이 이념을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과거로 회귀하는 것보다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386에 대해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듣고 이거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뭐 운동권 386, 기득권 좌파 386 이들만 청산되어야 될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청산되어야 할 구세대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청산을 해야죠. 이분들을 같이 청산하는 것만이 저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적이고 이전과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미래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네. 승마실 요구하고 네. 그다음에 한 개 간단하게 덧붙이면 네. 기성세대가 이 청년들의 이 열정을 네. 정치권에서 좀 착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좀 그런 그런 거하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네. 하셨던 예. 거가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예.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주셨고요. 일단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는 건 정말 크고요. 좌파분들이라고 해야겠다. 좌파 쪽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밑에까지 챙기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고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이나 애국당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 위에 사람들만 챙기지 밑에 사람들은 안 챙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바꿔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 기득권들 그리고 세습 문제나 비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 바꿀 수 없다고 봐요. 지금 586 세대를 잡더라도 분명히 또 비리와 세습 문제는 또 나올 거고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인들도 계속 세습 문제 해가지고 비리도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분명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듯이 계속 이 문제는 저희가 죽고 나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정치인의 그 일종의 네, 청년 착취. 세대에 대한 열정 착취죠. 이것을 준 건 일단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과는 관련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을 되게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취를 당하는 거죠. 저희는 돈을 받는 것도 없고 정치인과 관련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좌파 측에서 하는 착취 그쪽은 돈을 직접 주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뭐 페미니즘 같은 그런 경우 정치에 인용을 하잖아요. 그때 예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얼굴 만졌다고
여성계가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뭐 국회의원 박탈해라, 네. 사과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막 들고 일어나는데 우파 측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당하면 그런 곳에선 여성계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착취라고 보거든요. 자기들만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 그때 그 문희상 국회의원, 네, 그분. 그러니까 민노총도 정교조도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청년들을 착취를 하고 있거든요. 민노총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민노총에 계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집회를 나가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을 압박해서라도 나오게 만드는 거죠. 또한 거기에 있으면 민중당에 가입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가입을 안 하면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요. 가입을 하셨어요. 하시면 이제 뭐 가족 대회 이런 걸 나오라고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 사실 아까 이렇게 풀뿌리 운동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의 진입도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받을 수 없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럼 기회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 네, 사실 이전에 제가 새벽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잠깐 활동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측면이었어요. 저는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청년들이 앞에 나서서 정당을 만든다. 저는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문화, 정치 문화, 이 바람을 정말 순수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시민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청년 정당이라고 하는 출범하는 그 정당에서도 사실 청년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정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5,000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 안에 실제로 청년이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은 무사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되었거나 풀뿌리 작업과 함께 이런 실질적인 제도권 진입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식 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이제 취업을 못하게 될 거예요. 5년, 10년 뒤에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퓰리즘이고 유럽에는 극우 정당 또는 극자 정당들이 지금 대부분 득세해 가고 있어요. 한 10년 뒤에는 유럽의 EU가 다 해체되고 대부분 극자 극우 정당이 민족주의적으로 해서 따로 전부 집권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미국도 지금 보면 워런이 또 민주당에서 올라오고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포퓰리스트예요. 미국이 저 정도면 나머지는 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성공한 거는 저 사람이 엉망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거는 선명한 캐치프레이즈. 그 당시에 미국의 백인 노동자층이 느끼고 있는 울분. 네? 그들이 왜 밀려나고 있는가? 왜 해외에 일자리를 다 뺏겼는가? 왜 값싼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또 피해를 겪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울분을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본인이 그랬든 참모가 그랬든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버렸어요. 내가 몇 달 전부터 미국의 민주당은 워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워런이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어요.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내가 말할 때 4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울분을 정확하게 조직화해놓고 있다고. 한국에는 그게 좌판이 어쩌냐. 그 의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무슨 좌파가 어떻게 대통령인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분노의 이 무슨 예를 들어서 싸움의 전략, 무슨 방법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를 정확하게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걸느냐가 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지. 조직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으며 진영을 파괴해봤자 얼마나 하겠으며 그다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소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서포 15조나 이런 거 봐도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득권 586 내년 총선을 우선은 타겟으로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기득권 586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제시를 하는 것도 내년 총선 전략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면서 그 체념이나 이런 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체념을 하고 산다, 사회적 뭐 불만이 있어도 체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단체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왜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었잖아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원래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였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다시 대한민국을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MKDA 운동이라고 제가 혼자 명명을 줬는데 메이크 코리아 다이나믹 어게인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잡고 좀 지금 이렇게 취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뭐 역대 최대의 그런 안 좋은 수치들이란 수치들은 다 갱신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우울이 팽배해진 뭐 불만과 불신, 체념이 팽배해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선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사람들한테 한 번에 폭발적으로 한번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람 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보수의 청년운동이나 또 좌파 쪽의 청년운동이 잘 안 되는 게 네. 사실은 청년운동을 하려면 혁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도 기득권의 문제예요. 네. 청년들이 땅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기득권 네, 문제에서요. 네. 왜? 청년들한테 달콤한 사탕을 줄 듯이 자, 말 잘 들으면 하나 줄게 하고 끌고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안 주면 끝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득권의 정치 세력은요. 한국당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아까 말한 캐치프레이즈를 정리하려면 저는 한국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네.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나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캐치프레이즈나 목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성장은 기본이야. 여러분 세대에서 2%도 안 돼요. 이제 올해도 아마 100%, 1.5%, 1.8 사이에 떨어질 거예요. 성장률이. 이제 디플레이션은 시작됐어요. 이제 월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기성 정치인도 못 바꾸는데 청년 세대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버텨나가는가를 목표로 삼아야지 뭐 이런 세상이 아니고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안 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문명의 문제고. 그러면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되는데 왜 아프리카의 임팔라가 보면 뭔가 돌 하나 던지거나 하야나가 한 마리 기어가면 팍팍 뛰는데 전부 각자 자기 방향으로 다 뛰어요. 그럼 죽으라고 뛰는데 그냥 뛰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현실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소장님과 같은 분들께서 저희를 끌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석가리아 씨한테 네.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사회가. 네. 그런데 다들 거짓말을 알고 있어. 좌파들은 분배를 공정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도 적당히 꾸려나갈 수 있겠으면 우파는 성장을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장은 이제 조물주가 와도 안 돼요. 이 사회 구조가. 근데 한국당이 지금 4.35% 연성장을 해야 되는 민부론을 10년 동안 성장시키겠다고 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주변에 쭉 보면 네. 요즘에 90년대를 청년들이 그때 노래나 음악이나 시절을 그리워하고 좋아한다잖아요. 네. 레트로. 네. 왜 그런다고 봅니까? 90년대를? 유행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팔바지도 옛날에 되게 유행하다가 지금 와서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추억을 하는 게 자기가 그 당시 시대 때 겪었던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을 그리워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요즘 40대, 30대가 90년대 네. 초중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90년대 말은 IMF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왜? IMF가 나기 전에
집이 평안했고 또 그때는 한국이 최고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음악이나 문화도 풍성했고 네. 그 뒤에 이제 IMF가 나고 금융위기가 겪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뭐 실업 문제 이런 게 다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는 언제를 제일 좋았는가 하면 80년대를 제일 좋았다고 해요. 우리 세대는. 네. 왜? 80년대 때는 전두환 노태우 독재였지만 데모하고 막 이랬지만 그때는 막 그야말로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전부 열심히 했고 시골에서 상경에서도 7, 80년대는 그냥 혼자서 이 중국집에 철가방을 들고 날라도 나중에 집 사고 자식 교육시키고 다 가능했어요. 공장에 다니도. 그런 성장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태어날 때 그 자식의 운명이 거의 결정이 돼서 태어나요. 아버지 부모가 뭐하고 환경이 어떤가 보면 당신은 평생 어떻게 살겠구나 하는 게 거의 결정이 된 사예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신분 이동이. 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더 그래요. 그럼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자 우리는 사회에서 상위 10%가 뭐 자산을 한 63%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돈이 다들 별로 없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숫자는 누가 많아요? 중산층이 더 많죠. 중산 서민이 대부분 많죠. 네. 그러면 이런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해야 효과적이겠어요? 중산층을 타겟으로. 아니 머릿수가 많은 쪽을 향해서 네. 해야 효과적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운동은 재벌 구경도 한 번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회장님 석방되세요 하고 앞에 가서 이러고 앉았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자유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가치를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데 앞장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계급 배반을 하고 있는 거야. 지도 불쌍한데. 그래서 아니 한국당은 재산이 평균 한 40억씩 되니까 그래도 돼요. 왜? 계급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은 대부분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이하람 씨. 대부분이 가난하다고 볼 수 있죠. 집 하나를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럼 네. 김정식 씨. 네, 청년들의 운동의 방향은 예? 네, 노인들이 청년 운동을 지지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청년 정당을 만들면 노인들이 표 찍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청년의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서민층이 타깃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사장님은 네. 그걸 지금 타겟팅이요? 지금 현재 운동의 방향을 청년 운동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효율적일 거라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종합이 됩니까? 저 이제 청년들은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말씀 돌았나? 아, 조심하죠. 예. 발언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살짝 조금입니다. 제가 좀 듣기에 참 제 마음속에 있던 걸 딱 소장님 짚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 아니야.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노래였어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조금 세대가 좀 이쪽에 붙는 세대인데 이쪽 분들은 그쪽이 전혀 틀리잖아요 세대가. 우리는 그리워하는 추억이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추억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우리는 예전이라도 아이 저거 꼴 보기 싫어 문재인 대통령 꼴 보기 싫어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세대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로. 초등학교 때? 아니 그런 어릴 적 추억이나 이런 네.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현 시국과 정치 상황 이런 거를 대비했을 때는 없죠. 그리운 시절이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소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그리워한다고 레트로 같은 걸. 근데 소장님들 세대는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현 청년들은 옛날 일을 잘 몰라요. 해방 이후 그냥 국사에서만 배웠던 대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 와닿지도 않고 하지만 소장님이나 여기 이사장님께서는 직접 겪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가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청년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겪어온 적 없어요. 너 노무현 대통령 뭐 한지 알아? 뭐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뭐 한지 알아?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한 줄 알아? 하면 어느 정도 국사 책에서 나왔던 건 조금 알지만 깊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 교육, 그 전 세대 교육, 그걸 앞으로 어떻게 더 끌어가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원하는 사회 그때 시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 문재인 다음 세대에 그걸 다시 데리고 올지를 되게 이거를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완전히 이거는 레벨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때는 성장률이 2자리, 은행의 이자가 20%였어요. 와, 지금 얘가 3%,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1.3%. 성장률이 한 12, 13%. 네. 그러면서 매년에 뭐 수출이 막 더블씩 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수출이.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 시대였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 그랬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국이 특히 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던 시대인데 이제는 전 세계가 성장을 멈췄고 마치 역사책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서로가 막 견제를 하면서 무역을 갖다가 차단하고 막 대공황이 번지던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특이. 네. 여러분들의 이 고민이나 이런 불공정도요. 성장하면 불공정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때 비리는 훨씬 많았지요. 조국 같은 사람이 한 1000명,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런 걸 별로 안 따졌어요. 왜? 따지기보다 내가 더 잘 살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절망해서 반칙을 아주 정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청년운동의 방향은 결국은 청년 세대에 기반을 둬야 된다.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는 좌우 문제도 있지만 청년 문제가 좌우 문제가 아니라 좌우를 떠나서 청년의 시대적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적 문제를 고민하려면 현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분석이 되고 나면 이제 청년 문제와 시대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정확한 캐치프레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모아내고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결국은 나중에 몇 번만 두들기면 딱 우리가 옛날에 일본 말로 아다리가 잘 맞으면 네. 금방 그냥 이 겨울에 들판에 바짝 말라 있는데 불만 하나 지기면 들불처럼 번져요. 소련의 혁명이 가능한 것도 시대적 아다리가 잘 맞았고 쿠바에서도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 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다는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렇죠. 다 느끼죠? 많이 느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짝 말라서 바짝 말라서 산불 나기 좋은 한 2월 달에 들판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을 땡겨야 되는데 그 불이 불로 느껴져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서 불 붙으라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경제 사회적 구조와 이 세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학습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 문제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청년들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되지. 사실은 청년운동을 하는 사람들부터도 마음속에 서둘르고 급해요. 내가 내년에 한국당의 비례대표를 한번 따볼까. 내가 여러분들 두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사람을 업수하게 봐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그것이 이제 내 자신의 이제 고민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기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인생에 이게 엉뚱한 손해인가 이런 부분에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의 엄청난 세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지금 이 바닥을 평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타서 비상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세상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 했던 말이 뭔가 보이스 비 앰비시어스 해가지고 뭐 책마다 다 붙어놨어요. 야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야망은 절대적으로 이 굉장한 고민과 이런 분석 속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우선 뭐 사실 좀 성마리아 씨가 얘기하면서 느낀 게, 와, 청년이 사실은 뭐 정당에서 만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다는데 여기 20대 초반이고 저희는 이제 30대 초중반이 있다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타겟팅도 어떤 연령대를 청년이라고 찝어서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든 게, 저는 분명히 90년대 초중반 후반 기억이 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같은 청년이라고 제가 있다는 게 좀 갑자기 좀 죄송스러워졌고요. 좀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짚어주신 그러면 부분.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사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한 얘기거든. 아, 내가 방송인데 반말을 했는데 아, 원래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그 뭐냐면 아까 그 소장님이 사실 맥을 딱 짚으신 거거든. 나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봤는데요. 우리는 그 막 잘 사는 시절, 우리가 노력하면 돈 버는 시절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현 세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인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항상 예를 들면 중산층에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은 해. 하지만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살다가 잘 살아봤기 때문에 못 살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이런 마음이 많지. 그러면 이걸 이제 정치와 섞어서 표현을 내가 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 무조건 인원이 많은 거를 타겟팅하라는 소장님 말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누구로 타겟팅을 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타겟팅하면 돼. 잘나고 유명하고 똑똑한 놈들은 내 표현대로 하면 개무시하면 돼. 청년 정치인들은 불쌍한 사람들만 찾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진짜 진심 어린 어떤 이해를 하면, 그러면 청년 정치 나는 굉장히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성마리아 씨, 네.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났어요? 네, 저번에 네. 좌파 그 노조 그 뭐지 노아베 집회 노아베. 하는데 좌파 한 명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전부 다 장애인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정말 그쪽은 잘 타겟팅을 하는구나.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네. 내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아니까. 그분은 한 지역에 네. 요양원, 네.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병원들, 거길 전체 다 그냥 아도치시는 분이야.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현역 의원들이 그 사람한테 줄을 서.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걸 보고 물어봤어, 그 양반한테. 그분이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봤거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나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본인이 보호하에 있는 사람들, 요양병원들 뭐 이런 데들은 다 자기 말만 들어. 아,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사람이 더 고마울 수가 있어. 어떤 정치인보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면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좋지 않을까. 자, 이아람 씨하고 뭐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선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령 진보나 보수나 이게 이 사회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그 노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각각의 개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각각의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전적인 노선을 택하는 거고, 반대쪽은 그냥 배분의 노선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문화라는 게 확실히 자리가 잡혀 있고 뭔가 서구 세계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정신들이 확실히 박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크게 어떤 뭐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청년들에게도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뭐 이제 모든 국민을 잘 보고 살려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죠. 그건 거짓이고 사실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정말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 일이고 사실 뭐 제가 이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수에서 저는 영어 공용화 우리나라에서 모국어를 영어를 공용화를 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공우되어 있는 40대 여성들, 50대 여성들을 다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 이제 해외 유학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돈은 없는데 돈 잘 벌어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진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시장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밖에 나가 사실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다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청년이 없어지면 뭐 얼마나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걸 정책화해서 던지는 것도 저쪽은 반미에다가 뭐 약간 뭐 친일 뭐 반일 거기다 친중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전략을 짜니까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약간 멘붕이 오지 않을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데 내 자식이. 근데 자꾸 미국을 싫어하라고 하고 일본을 싫어하라고 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한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재밌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마지막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좀 던져봤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일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앞으로 또 가끔씩 뵈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